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말, 나는 친구 A, B와 셋이 동아리의 선배가 제안한 알바를 맡았다. 선배는 아무래도 배타적인 집성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소재로 집성촌의 생활환경을 조사해달라는 의뢰였다. 민속학을 전공하는 선배는 그 마을들이 배타적이면 배타적일수록 연구 의욕이 끌어오른다면서 이번에 점 찍은 마을을 구글어스로 위치를 특정해 준 것 같다. 그 마을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12,000엔. 현재 가서 집성촌의 생활환경을 조사, 가능하다면 촌장이나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료 같은 것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것. 당일 우리는 선배가 운전하는 봉고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타고 타지방의 깊숙한 산간으로 들어갔다. 사람의 손이 단 도로를 지나니 포장도 가드레일도 없는 그저 산길을 돌멩이를 튀기면서 달리게 되었고, 차 안에 있던 우리는 그때마다 크게 흔들리면서 엉덩이를 계속 찧어댔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 무너져가는 출렁다리였다. 금방이라도 철제 와이어가 끊어질 것 같고, 바닥은 색이 바랬고 썩어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곳을 건너야 한다는 게 오로지 돈을 위한 것이라며 공포심을 억누른다. 선배, 여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지 마.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의외로 튼튼하잖아. 선배는 불안하게 다리를 쳐다보는 우리에게 스스로 출렁다리에 발을 들이고 디뎠다 뛰었다 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했다. 하지만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보니 오히려 역효과 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 하찮은 사고를 내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당황해서 선배를 끌어당겼다. 기한은 3일. 단순히 선배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3일분의 일당이라는 이유에 지나지 않아도 3일 동안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생활 수준이나 직업의 유무, 종교, 전설 등 특이한 문화를 알게 되면 보너스가 더 있다고 해서 우리 셋은 조심조심 다리를 건넜다. 선배는 돌아가고 3일 후 여기로 데리러 와준다. 일단 전화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을 생각해 3일 후 이 자리에서 합류하기로 한다. 만약 합류가 불가능하면 선배가 최악의 경우 경찰에 연락이라도 해서 수색하러 오겠다며 장난식으로 말했지만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저 웃을 뿐이었다. 엄청 깊은 산속의 집성촌. 출렁다리에서 산기슭까지 한참을 들어가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엄청난 사태가 될 줄은 이때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선배가 진짜로 배타적인 마을은 정말 위험해.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두드려줬을 때는 겁 좀 주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 짐은 간단한 배낭 하나씩이었는데 안에는 3일분의 휴대용 식량과 음료수, 침낭, 구급 세트 등을 넣은 서바이벌 용품 위주의 충실한 장비다. 이건 만약 마을에서 머물지 못할 경우 이 도구들을 이용해 다리 부근에서 야영하기 위해 준비한 것들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 즐겁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출렁다리를 건너 30분 정도 산을 오르자 땅이 넓어진 곳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솔길에 가까운 사람이 밟은 흔적이 있는 땅을 따라 덤불과 나무들을 헤치고 들어가자 그곳에는 옛날 집들이 몇 채 늘어선 복고풍의 마을이 있었다. A가 우와, 개쩌네. 진짜 마을이 있어. B가 여기 봐봐! 라고 한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엄청 신선한 집 구조라는 것으로 나도 A도 마치 자료관을 방문한 감회에 빠져 있었더니 B가 여기 와봐, 여기. 라며 계속해서 길가 구석을 가리킨다. 마을 입구 부근 길 옆에 풀이 길게 자라있는 모퉁이가 있었는데
그곳에 파묻힌 것처럼 작은 지장보살이 7개가 놓여 있었다. 빈틈없이 붉은 천을 두르고 있는 것도 있었고 줄 부분이 끊어졌는지 늘어져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 얼굴이 반쯤 떨어져 나간 지장도 있어 그 섬뜩함에 숨을 삼켰다. 좀 기분 나쁘다. 일단 찍을까? 솔직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A를 옆에 두고 이것도 일이라며 B가 휴대폰으로 그 지장보살을 찍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마을을 바라봤지만 어디를 바라봐도 사람 하나 살지 않는 적막한 모습으로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지나치게 조용하다. 그러고 보니 애초 이 마을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었다. 선배는 사람이 드나든다고 말했지만 그게 여기 주민들이라는 확증은 없다. 어쩌면 이 마을을 관리하는 동사무소 사람일 가능성도 있고 폐허 탐험이 취미인 일반인일지도 모른다. 나는 야, 여기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 불안에 사로잡혀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봐도 친구들은 뭐 없으면 없는 거지. 그냥 이 마을에서 어떻게 생활이 이루어졌는지 조사해보면 되지 않겠냐? 라는 예상외의 진지한 대답을 했다. 학자도 아닌 보잘것없는 대학생이 거기다 선배가 시키는 대로 온 무지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없이 뭘 조사하겠단 말인가. 그래도 일단 주민과 만나는 게 필수라 우리는 지장보살들을 뒤로하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낡은 가옥 앞에 서서 A가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소리쳤다. 잠시 말을 멈추고 주민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다. 여기서 드디어 무인 마을이라고 해야 하나. 폐촌의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나와 B도 닥치는 대로 여기저기 차례대로 각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라고 말해도 어느 집 하나 반응이 없었다. 이걸은 선배에게서 돈을 받을 수는 없겠다 낙담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집에 기대를 걸고 향하는 우리. 금방이라도 붕괴할 것 같은 외관에 목조로 된 단층집이었다. 집 옆에는 함석지붕의 헛간이 있지만 바닥에 흩어진 농기구들은 모두 녹투성이었다. 앞마당에는 닭장이 있었으나 철망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안에는 닭의 자취도 전혀 없다. 다른 누가 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B가 실례합니다. 하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공허한 침묵만이 찾아올 뿐이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집 안쪽에서 굉장히 느린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야말로 발길을 돌릴 뻔했던 터라 초조했는데 발소리가 가까이 오면서 불투명 유리에 사람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쳐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B가 진짜 있었어, 사람이. A도 누군 게 어디 있지? 우리는 사람이 있다는 기쁨으로 서둘러 인터뷰를 할 준비를 했는데 그보다 빨리 미닫이 문이 드르르륵 하고 열렸다. 집안에서 나온 사람은 적게 잡아도 60대쯤 된 대머리 남자였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것 같이 피부 위에 노폐물로 된 갑옷을 두른 거무스름한 거지 같아 보인 사람이었다. 물론 흰털이 섞인 긴 수염도 잔뜩 자라 있었는데 보기에도 더러워 보였다. 말하자면 노숙자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이 남자를 산신령이라고 우리끼리 부르기로 정했다. 산신령은 긴장해서 굳어있는 우리를 하나하나 강한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뭐야? 라고 위협적인 투로 입을 실룩대며 말했다. 위엄마는 실로 산신령급이었지만 여기서 적대심을 줘서는 본전도 못 뽑는다. 나는 지체 없이 낮은 자세로 실례하겠습니다.
저희는 땡땡대학교 학생들입니다만 여기에 집성촌이 있다고 들어서 폐가 되는 줄 알면서도 생활이나 문화 같은 것을 인터뷰할 수 없을까 생각해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라고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엄청 긴장하며 말했다. 나의 횡설수설한 설명에 A와 B가 맞장구 치듯 부연 설명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그러자 의외로 산신령의 표정은 험하게서 살짝 부드럽게 바뀌며 그런가? 멀리서 와서 고생 많네. 라며 어른스럽게 팔짱을 낀다. 이렇다면 가능할 수 있다. 산신령은 살살 구슬리면 술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낼 스타일인 걸 알고 대충 자기소개를 마쳤다. 그랬더니 산신령은 다 물어봐. 라며 큰 소리를 치고 우리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다만 산신령은 집 안으로 돌아 들어갈 때 걷기가 힘든 듯 한쪽 다리를 질질 끌던 기억이 난다. 집안은 상상했던 대로 많이 낡았는지 복도를 걷는 것만으로 마루를 뚫을 것 같아 거의 발끝을 들고 안전해 보이는 구석을 걸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 안내된 거실은 잘 모르겠는 짐들과 박스가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은 없었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6, 7평 정도의 다다미 위에 작은 접이식 상이 놓여 있어 산신령이 그 앞에 앉더니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해. 우리는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 다다미 위에 앉아 접이식 상을 둘러싼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건 뭐가 듣고 싶은 거냐? 그렇게 말하면서 산신령은 주섬주섬 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더니 피우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커튼을 닫아놓아서 어두운 데다 햇빛에 비친 먼지와 함께 연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해 좀 살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우리는 서로 누가 말을 꺼낼지 눈치를 보며 네가 말해. 아니 네가 해. 너야말로. 서로에게 빌었지만 결국 B가 대표로 그렇다면 먼저 이 마을에 이름 같은 거 있나요? 하는 무난한 질문부터 시작했다. 솔직히 우리 중에서는 B가 제일 사교성이 높고 낯을 가리지 않아 이런 류의 일은 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의 질문을 받은 산신령은 이름? 몰라. 내가 봤을 땐 이미 아무도 안 살았어. 라며 웃는 듯 화난 듯 복잡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웠다. 담배의 불씨가 빨갛게 빛나고 나면 산신령의 입과 코를 통해 엄청난 연기가 퍼져나오기 때문에 매캐한 공기를 헛기침으로 멀리했다. 그럼 신령님께서는 비교적 최근에 오셨나요? 산신령에게 질세라 B가 다그치자 그는 다시 한번 담배를 피운 뒤에 뭐 10수년은 됐지. 라며 시선을 돌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산신령의 생김새로 어렴풋이 노숙자인 줄을 알았지만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본인한테 대고 노숙자인가요?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없으니 우리는 아 하고 맞장구만 친다. 거기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는 산신령이지만 우리보다는 풍채가 좋다. 결국 산신령의 위험이 너무 깊어 기분을 건드리는 게 무서웠다. 나는 B에게 작은 소리로 이제 그만할까? 라고 속삭였지만 B는 조금만 더 있으면 뭐라도 나올 것 같아 하며 버티자는 방침이었다. 다만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사교성이 높은 B가 솔선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곤란할 이유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집안은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거기에다 가득 찬 담배 냄새도 그랬고 지금껏 맡아보지 못한 이상한 냄새가 유난히 코에 남는 게 마음에 걸렸다. 문화라고 해야 하나? 마을별로 풍습 같은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을에서 그런 걸 발견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알고 계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풍수? 내가 집안을 살피는 동안 B는 일에 충실했다. 산신령은 아는 안에 모든 걸 끌어내고 있는지 팔짱을 낀 채 깊게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따금 하며 신음을 섞고 가면서 수십 센치나 자란 희고 검은 턱수염을 문지르다가 불쑥 번뜩인 듯 얼굴을 들었다. 마을 입구에 있던 진양보살은 봤나? 네. 지장보살을 이야기하는 산신령은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B가 알고 있다고 즉답하자 노골적으로 어깨를 늘어뜨리는 것을 보니 재미있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낡은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 가봐. 살짝 목소리 톤을 낮추면서 몸을 비틀어 이야기 속의 오두막 방향을 가리키는 산신령.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때 산신령의 눈이 일단은 번뜩였다고 생각된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건가요? 가보면 알게 돼. 그리고 오두막 있는 곳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자 산신령의 모습에서 기대할 만한 정보가 나왔다고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그러던 중 B가 뭔가 위험하진 않은지 더 자세한 걸 물어봤지만 지금까지 말이 많던 산신령은 입을 굳게 다물더니 가보면 알아. 라고만 반복해서 B는 너무하시네요 라고 투덜거렸다.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도 좋을 만할 때 나와 A는 그럼 가보자고 말을 꺼내며 그곳에서 떠날 흐름을 만든다. 나와 A가 산신령에게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머리를 조아리니 B가 어디서 배웠는지 배낭 안에서 휴대식량 일부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캔맥주를 하나 꺼내서 아저씨 감사드립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리입니다 라며 건넸다. 산신령도 순간 웃는 얼굴이 되더니 오, 그래? 이거 미안하네.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 B처럼 편견 없이 대화를 하면 비교적 괜찮은 아저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의 편협한 시선을 반성했다. 산신령네 집을 나선 우리는 서둘러 그가 알려준 방향으로 나아가 보기로 한다. 바람과 그 바람에 흔들리는 허술한 집들의 삐걱이는 소리만 나는 마을이긴 해도 공기만은 맑아서 어떤 의미로는 이 폐천도 애수가 느껴져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니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 다져진 길이 있고 그 안으로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었다. 아마 그곳이 산신령이 가리킨 곳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숲에 둘러싸여 그늘진 곳에 있는 탓인지 답답한 기분이었다. 창문도 없는 창틀을 통해 안을 보자 약간의 햇빛으로 한가운데를 돌로 막아놓은 우물이 있는 걸 알았다. A가 열어보자. A가 오두막에 미닫이 문을 당겼더니 빡빡하긴 했지만 문제없이 열리는 것을 알고 우리는 줄줄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오두막 안은 지금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둘러싼 나무 발판이 놓여 있고 딱 5단의 돌계단이 땅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돌로 만든 뚜껑이 덮인 우물이 있는 것이다. 보기로는 원래 우물이 있던 곳에 우물을 둘러싸듯 오두막을 세운 느낌이랄까. 사닫고 있는 거 아니냐? B가 농담하며 우리를 웃기려 했지만 정말 사다코가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열어볼래? 우리 셋이 들어올 수 있을까? B가 밀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 우물을 열지 말지 얘기하던 중 우선 돌뚜껑이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자는 말이 나와 옆에서 셋이 밀어보기로 한다. 체중을 실어 밀어보자 의외로 간단히 밀리며 움직였다. 우리는 흙으로 발이 미끄러지면서도 다시 똑바로 서서 계속해서 밀었더니 우물 입구 반이 보일 정도까지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물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엄청난 냄새가 길 위에 실려 올라오면서 우리의 코를 자극했다. 나도 모르게 으에! 하며 코를 막았지만 B는 과감하게 손에 들고 있던 소형 LED 전등을 켜고 우물 안을 들여다본다. 나와 A는 한심하게도 견딜 수 없는 냄새라 땅에 쭈그려 앉아 토하기 직전에서 겨우 참고 있었다. B는 오, 굉장해. 그런 말을 하길래 구역질을 참고 있었더니 뒤에서 B의 으에! 하는 얼빠진 소리가 들렸다. 나도 굉장히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왜 그래? 하고 돌아봤지만 B는 우물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엉덩방아를 찍고 말없이 내게 라이트를 건넸다. 의도는 얼핏 알았지만 건네는 건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상한 냄새를 견디면서도 라이트를 쥐고 조심스럽게 우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자 우물 안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속에서 몇 개의 하얀 물건들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젖혔다. 으에! 내가 짧은 비명을 지르니 그 반응이 신경 쓰였는지 아직도 토악질을 참고 있던 A도 당황한 듯 방심하고 있는 내게서 라이트를 빼앗아 우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렇다. 우물 바닥에 대량의 뼈가 쌓여있는 것도 모르고 안을 들여다본 것이다. A는 우물 안의 내용물을 알자마자 무언가를 깨달은 표정으로 나에게 라이트를 돌려주었다. 하지만 그 라이트는 B의 것이다. 나는 아직도 우물 안의 물건을 보고 당황해하는 B에게 라이트를 건네자 B는 거의 반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트를 받아주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건네받은 물건은 받아버리기 십상이라고 이럴 때 뜬금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물에서 떨어진 우리는 어째서 우물 안에 뼈가 던져져 있는 건지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뼈는 부서진 듯 조각조각이었고 수십 구의 뼈가 쌓여있는 바람에 사람의 것인지 어떤지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정도로는 판별할 수가 없다. 게다가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른다. 여름에는 몇 주 안에 백골화된다고도 들었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지식은 없었다. 그러나 뼈가 쌓여있는 제일 위쪽에 비교적 새로운 뼈들의 일부에는 아직 썩고 있는 살점이 달라붙어 있는지 파리와 구더기가 잔뜩 모여 있었다. 아마도 냄새의 원인은 이 썩은 내다. 또는 그 냄새가 가득 차 우물 전체에 배어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다행인 것은 90% 이상이 뼈라서 시체가 썩는 듯한 냄새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전에 아르바이트로 독거노인이 고독사한 곳에 유품을 건품하기 위해 봉투를 뜯었던 적이 있는데 그 냄새는 꽤 강렬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물의 냄새는 그렇게까지 지독하지는 않았는데 썩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문제는 왜 우물 안에 이런 것들이 쌓여있나인데 우리는 똑같이 고개를 들고 한 사람의 존재를 입 밖으로 내민다. A가 야, 그 산신령 왜 여기 오라고 한 거냐? A가 말하는 대로 산신령은 적어도 우물 안의 내용물을 알고 있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유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우리가 놀라 자빠지는 것을 상상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고 이곳을 알려준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묘한 위화감이 걸린다. 그런 기분이었다. 묘한 위화감. B가 아직 살점이 붙어있는 뼈 있었지? 그렇다. 비교적 새로운 살점이 붙어있는 뼈가 있다. 그건 즉, 그 뼈의 주인이 최근 살해당했다는 걸 의미하지만 산신령의 말로는 십몇 년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다고 했다. 이 폐촌에서 현재 살고 있는 유일한 인간이 산신령이라고 한다면 이 뼈를 유기할 사람은 그 아저씨밖에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살점이 붙은 뼈는 산신령의 짓이다. 우리는 최악의 가능성에 도달하자 갑자기 산신령이
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어버려 우환이 들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만 그것은 무엇의 뼈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우리로선 판별 불가능하다. 그러나 호기심이 일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한다. 사람의 뼈를 닮은 형상의 뼈도 안에 있지만 살점이 붙어있고 파리가 끓고 있는 작은 뼈는 동물의 것처럼 작아 보이기도 한다. 만약 산신령이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활용했다면 마트에서 파는 것과 같은 뼈 있는 고기를 사 먹고 이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바라봐도 냄새만 나고 벌레가 난무하니 기분만 나쁘다. 뼈에 대해서는 선배에게 보고하면 좋겠다 싶어 나는 우물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던 중 B가 배낭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안에서 백엔샵에서 산 듯한 요리용 폴리백을 꺼내서 저 뼈 담을까? 같은 간이 부은 말을 해 나와 A는 진짜? 라며 찌푸렸다. 이 자식 정말 철의 정신력이다 싶었더니 B는 겨우 뼈일 뿐이잖냐? 라고 코웃음을 쳐와서 정말 대단한 놈이라고 감탄했다. 하지만 B, 넌 아까 제일 먼저 우물을 들여다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벌레도 넘어지지 않았냐? 라고 우리가 말하자 아까는 갑작스러워서 그랬지? 라고 하며 부끄러운 듯 우리를 외면했다. 오두막 구석으로 피해 있는 내게까지 악취는 느껴지는데도 B의 인내심은 엄청나다. 그리고 B가 폴리백을 펼쳐서 우물 안으로 손을 넣더니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를 다시 지르면서 위를 올려다보듯 뒤집어진다. 나는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태평스럽게 말을 걸었는데 B는 하는 소리만을 내면서 우리 쪽으로 도망쳐왔다. 그곳에는 조금 전까지 위세는 털끝만큼도 없는 공포에 질린 B의 모습만이 있었다. 위험해! 뭐가 잡았어! 봐봐! B는 우물에서 도망쳐 오자마자 핏발선 눈으로 왼팔을 치켜 올린다. 팔을 봤더니 뭔가 끈적끈적해 보이는 검붉은 체액 같은 손자국이 손목 주변에 묻어있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체액에서 은근히 풍기는 냄새는 분명 그 썩는 냄새라는 것에서 나와 A는 다시 구토를 느끼며 무릎부터 무너져 내린다. 정신이 나간 듯이 B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씻을 데 없나? 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다. 구역질을 견디면서 신선한 공기를 찾아 오두막 밖으로 기어나가는 나와 A. 오두막 안은 그런 바보 같은 대학생들의 아비규환으로 그야말로 지옥도가 펼쳐졌다. 오두막에서 탈출한 나는 심호흡으로 살아난다. 옆에서 A가 물! 하며 배낭에서 페트병을 꺼내 B의 왼팔에 붓는다. 검붉은 흙탕물 같은 그런 진한 액체가 물과 함께 땅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다시 헛구역질이 나왔다. 묻어있는 체액을 문질러 닦는 B를 보고 있자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고 눈을 돌려 주위를 살핀다. 슥, 슥 하는 뭔가를 문지르는 혹은 무언가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출처를 더듬어보다 뚜껑이 열린 채 있는 우물로 눈길이 향했다. 분명히 우물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다. 야, 우물 안에서 뭔 소리가 나는데? 내가 그곳을 가리키며 조용해보라고 재촉하니 둘은 의아한 듯 나란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내가 우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고 둘의 시선은 열려있는 오두막 입구로 향하더니 열린 우물로 옮겨간다. 분명 우물 안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확인한 둘은 단숨에 파랗게 질려서 입가를 부들부들 떤다. A가 벌레? 벌레가 이렇게 뚜렷하고 힘찬 소리를 낼까?
B가 봐, 응? 누군가가 있는 거야. 내가 잡혔다고 했잖아. B는 닫고 있던 왼팔을 보여주듯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우물 안에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런 엄청난 뼈가 버려진 데다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가득한 우물 안에서? 우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와 B의 왼팔에 희미하게 남은 손자국을 비교해가며 나와 A는 잠시 동안 굳어 있었다. 그 사이에도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위적인 소리가 분명히 우물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B가 뚜껑을 닫을까? 나와 A는 뭐? 일단 닫아보자. 그러면서 이 상황에 마비되어 버린 건지 B가 일어서자마자 우물 쪽으로 다가가면서 그런 제안을 한다.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돌로 된 뚜껑을 다시 덮어서 못 본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였다. 그런 의도가 분명했지만 우리는 그 제안에 동참했다. 애초 우물 속 내용물들 자체가 이상한 것으로 만일 사람 뼈였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맞다. 게다가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쌓여 있어서 못 본 걸로 하는 게 옳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물로 다가가자 다시 그 지독한 냄새를 견디면서도 우물 뒤로 돌아서 반쯤 열린 돌뚜껑에 체중을 싣고 우물 안을 보지 않도록 조심하며 셋이 한꺼번에 밀어넣었다. 뼈들은 이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밖에서 다친 것으로 인해 악취는 점점 완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것으로 안도할 수는 없다. B가 햇빛 아래로 뛰어나가더니 아까 잡혔다고 말한 팔을 계속해서 확인해 본다. 그리고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야, 이거 안 떨어져. B의 곁으로 달려가 보니 분명 물로 씻어냈는데 손자국의 흔적이 보였다. 표피가 벗겨진 듯한 그 흔적은 B가 아무리 문질러도 떨어질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보자 그 우물 안에서와 같은 썩은 내가 난다. B에게 붙어있는 이 손자국은 무엇일까? 애초에 이 우물 안의 뼈들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버린 것일까? 무거운 공기에 휩싸인 오두막 앞에서 우리는 소리가 그친 우물을 응시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잠시 가만히 서 있던 우린 오두막을 뒤로 했다. 도중에 B의 손자국이 지워지지 않아 귀중한 페트병을 하나 더 소비해서 물을 부었지만 역시나 문신처럼 달라붙은 손자국은 얼룩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염을 우려해 가지고 온 도수가 높은 술로 소독 흉내를 냈는데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손자국을 보고 B는 어딘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해서 일몰까지는 잘 곳을 찾을 필요도 있던 우리는 그 패촌으로 돌아가 어디 묵을 만한 곳 없나 민가를 하나하나 돌아보았다. 도중에 산신령이라도 만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운이 좋게도 산신령과 만날 일은 없이 적당히 빈집을 골라 그곳을 잠자리로 쓰기로 했다. 왠지 머리가 아프다. 유리창이 반쯤 없어진 폐가에서 야영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A가 두통을 호소하며 주저앉는다. 그리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이때 이상이 있던 B가 아니고 어째서 A가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신적인 피로일 거라고 하며 나는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비추지 않으려고 애썼다. A가 머리가 아프다는 한마디를 호소하고 나서는 웅크리고 앉은 채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읊기 시작한다.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는데 그 이상한 광경은 말을 걸기 어려울 분위기라서
나는 묵묵히 캠프용 버너를 이용해 즉석식품을 데우고 있었다. 이날의 메뉴는 인스턴트 치킨 카레와 겉면을 섞은 카레 우동. 그걸 인원수만큼 퍼서 전달하는데 A만은 두통이 엄청난지 반응이 약해서 가까운 책상에 놓아두기로 했다. B는 파래난 손자국 말고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카레 우동을 받아들자마자 허겁지겁 먹었다.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냐?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말은 아니었지만 B가 시끄러워! 맛있는 게 잘못이야! 라며 평상시의 모습으로 받아쳐줘서 우물의 사건을 잊고 싶었던 나로서는 B의 식욕에 구원받는 기분이었다. 다만 그 오른팔에는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있다. 밤이 찾아왔을 무렵 컨디션이 나아진 A가 드디어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걱정했지만 갑자기 몸이 편해져서 식욕이 돌아왔다는 말만 하더니 카레 우동 말고도 휴대식량을 몇 개나 입에 가득 담았다. 분명히 우물의 공기나 우물 안의 악취를 맡아서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야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뼈더미가 뇌리를 떠나지 않아 기분이 안 좋았다. 게다가 그 악취가 코에서 빠지질 않아 토악질을 참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그닥 좋은 일은 없었다고 나는 내심 생각하면서 램프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15평 남짓의 거실에서 B는 침낭에 하반신을 넣은 채 졸기 시작했고 A는 몸이 다시 안 좋아졌는지 잠이 든 듯 침낭 속에 누워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선배에게 오늘의 조사 보고서를 보내지 않아 반나절 만에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상단의 전파 상황을 한번 본 뒤 역시나 전화는 터진다는 것에 안심하면서도 나도 오늘의 정신적인 피로로 인해 내용을 간추려서 조목별로 글을 보낸다. 마을은 폐촌이었다는 것, 폐촌에 산신령 같은 아저씨가 산다는 것, 마을 끝에 있는 오두막에 우물이 있고 안에는 뼈들이 대량으로 버려져 있었다는 것. 선배 반응이 비교적 기대되기도 했지만 나는 램프를 그대로 두고 침낭에 들어가 큰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는다. 그만큼 오늘 하루 MP가 달아서 피곤했을까? 내일은 마을 주변에 뭔가 없는지 돌아다녀 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눈꺼풀이 내려간다. 그 순간 뭔가가 밖에서 쓱쓱 하는 뭔가를 끄는 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침낭에서 윗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램프를 끄고 즉시 벽에 찰싹 달라붙어 숨을 죽인다. 그리고 커튼이 없는 창문으로 밖을 몰래 내다보니 공교롭게도 구름으로 달빛이 가려져 있는 탓인지 밖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 나쁜 땀이 솟아나온다. 그런데도 소리는 확실하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나는 서둘러 B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기로 한다. 야, B! 일어나! 잠이 덜 깬 눈으로 어두운 실내를 바라보는 B에게 밖에 누군가 있어! 라고 속삭이자 그 긴박함이 B에게도 전달됐나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진짜? 라며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암살자처럼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간다. 밖을 확인하려고 목을 늘리고 있는 B를 두고 나는 이번에는 A를 흔든다. 에이, 일어나봐! 그러나 A는 하면서 뭔가 괴로운 듯 신음만을 낼 뿐 일어날 기색은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현관문을 쿵쿵 하고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로 어이, 여기 있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났고 B는 머뭇거리는 몸짓을 보인 뒤
신령님? 하며 자신 없는 듯 문을 향해 말했다. 조심조심 현관을 열자 어둠 속에 백발이 섞인 수염이 떠 있어서 바로 산신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산신령은 여기저기 찌그러진 냄비를 끌어안고 나와 B를 보자마자 음식 고마웠어. 이거 먹어라. 라며 무심한 태도로 B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반응하기 곤란해하며 B가 받아들었다. 그러자 산신령은 집안을 한번 살피더니 거기에 없는 A를 찾는 건지 하나는 어디 갔어? 라고 의아해했다. 거기에 대해선 숨길 필요도 없었지만 나는 어쩐지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산신령은 가볍게 하고 소리를 내더니 알겠다는 내색이었다. 그리고 별다른 대화도 없이 산신령은 인사만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B가 산신령을 불러 세우는가 하더니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만다. 저 우물 신령님은 안을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꺼내서 나는 속으로 야, 산신령이 범인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초조해하며 가슴이 서늘해졌고 최악의 경우 여기서 살해당할 각오까지 했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날 리는 없겠지만 우물에서의 체험으로 봤을 때는 산신령이 살인범이라도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산신령의 반응은 지극히 아무렇지도 않아서 한번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으로 다시 돌아서서는 굉장했지? 어때? 소재로 쓸 법해? 하고 만족한 듯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떠올렸다. 이 어이없는 태도를 보고 어쩌면 산신령은 우리에게 취재 소재가 될 것 같아 그곳을 알려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속에는 우리를 놀래키려는 장난기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산신령의 표정이나 목소리에는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개구장이나 친근한 친구처럼 생각됐다. B가 엄청 놀랐습니다만 그거 사람 뼈인가요? 물어보자 글쎄, 어느 쪽일까? B가 계속 질문하자 산신령은 시큰둥하면서도 평범하게 대답해준다. 하지만 뼈의 정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산신령이 이 마을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뼈는 우물 속에 있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것으로 보이는 썩어가는 살점이 붙은 뼈인데 역시나 그것에 대해서는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금 더 질문을 한 후 산신령은 잘 시간이 됐다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돌아갔는데 그 길에는 질질 끄는 한쪽 다리로 그려진 지렁이가 기어간 자국 같은 선이 그어졌던 게 인상에 남는다. 다리가 불편한데 어째서 이런 산속 폐촌에 살고 있는 건지 이상했다. 그러나 나와 B는 산신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을 닫고 산신령에게 받은 냄비를 거실에서 개봉한다. 안에는 고기를 넣은 국물 요리가 들어있었다. 국물의 고소한 냄새가 코를 통해 위장으로 내려가며 빨리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를 낸다. 에이, 산신령이 준 거 먹을래? 내가 그렇게 물어보자 A는 계속 누워있는 채로 작은 신음만을 내고 있어서 페트병을 옆에다 놔두고 그냥 놔두기로 했다. 고기 엄청 많아. 깨닫고 보니 B가 입안 잔뜩 야채를 넣고 고기 덩어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고 있었다. 모양으로 보기에 새? 아니 사슴? 아니면 멧돼지일까? 잘 모르겠지만 소나 돼지와는 다른 요리법 같은 냄새였다. 일단 첫 한 모금으로 국물을 마셔봤는데 된장과 양념이 섞여 있어 몸속부터 따뜻해지는 마무리에 대만족했다. 이어 흰파, 두부 등 채소를 먹으니 그 조합이 엄청 맛있었다. 엄청 맛있네. 역시 산에서는 국물이지. 흔한 감상에 젖어 드디어 고기를 먹으려고 젓가락을 뻗는데
B가 갑자기 왜? 하고 어깨를 움츠리며 진 음식을 먹은 듯 얼굴을 찌푸리길래 고기를 입안에 잔뜩 넣으면서 왜 그랴? 라고 웃었다. 그런데 고기를 입안에 넣자마자 나 역시 떫은 표정을 지으며 고기를 뱉고 말았다. 우와, 이거 뭐야? 맛없어! 고기는 단순히 짜기만 했다. 소금을 얼마나 뿌렸는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염분의 농도. 거기다 더해 너무 질겨서 혀의 감촉도 최악이었고 때로는 비린내가 메스꺼움을 자아냈다. 너무 짜잖아! B가 창문을 열고 침을 뱉으며 불평을 늘어뜨리고 있고 나도 동의했다. 국물이나 야채가 맛있던 만큼 거꾸로 어떻게 해야 고기만 이렇게 맛없는지 냄비를 바라봤지만 애초에 이 고기는 무슨 고기냐는 소박한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기 덩어리는 우물에 버려진 뼈의 주인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만일 우물의 뼈와 이 고기가 동일 개체라도 이 고기가 무슨 동물인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나는 아무래도 이 고기가 인육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야, 역시 이 손자국. 내가 우물 안에 뼈를 떠올리고 있는 옆에서 B는 숨이 막힌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손자국이 새겨진 팔을 떨며 문지른다. 램프에 비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 흔적은 바로 사람과 같은 5손가락이 새겨져 있다. 아니야, 원숭이일 가능성도 있잖아. B가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나는 그런 말로 얼버무렸지만 적어도 원숭이가 우물 안에 있을 리는 없다. 그것은 B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나는 의기소침해진 B와 그 손자국을 외면했다. 산신령이나 우물이나 이 마을은 뭔가 이상하다. 최악의 경우 A의 몸 상태가 돌아오면 내일이라도 산을 내려갈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누워있는 A를 슬쩍만 봐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 식은땀을 엄청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예감이 점점 가속되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 비위생적인 우물에서 병원균이라도 감염된 건 아닌지 순간 생각했어도 이렇게 빨리 증상이 나타날 리 없다고 내 자신을 안심시켰다. A의 몸 상태의 급격한 변화는 바이러스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발병 상태였다. 일단 냄비는 그 이상 손대지 않기로 하고 집 뒤 풀숲에라도 버리기로 했다. 만약을 위해 땅을 파고 조잡하게 묻었지만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감시하고 있는 산신령에게 들킬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그날 밤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최악의 꿈을 꾸게 된다. 꿈속에 나는 왠지 그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반쯤 열린 돌뚜껑 앞에 우두커니 서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 속에서 새하얀 눈알이 2개 떠오른다. 눈알과 눈이 마주치고 우물 안에서 촉수처럼 길쭉한 팔이 여러 개 튀어나와 내 온몸을 휘어잡고 당기려고 한다. 어째선지 무음의 세계에서 소리도 못 지르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질질 끌려 우물 속으로 머리부터 빨려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 어두운 무수한 얼굴들이 나를 에워싸고 노려본다. 원한을 아는 듯한 통곡을 하는 건 알겠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호소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순간 팔에 통증이 느껴져서 보니 얼굴 하나가 내 팔을 물고 있다. 그 광경에 절규하고 있자니 계속해서 앞쪽에서 얼굴들이 밀려와서 내 피와 살을 탐하기 시작한다. 아프다. 어쨌든 아프다. 꿈이라는 건 분명 알고 있는데 고통은 진짜인 것 같아 머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체감상 몇 시간인가를 참고 있었더니 정신이 들면서 눈이 떠졌다. 뭔가 따뜻한 감촉을 입가에 느끼고 있었고 내가 B의 정강이를 물고 있는 것을 깨닫고 에? 하면서 B의 다리를 밀친다.
그것 때문에 B가 천천히 눈을 떴는데 B를 자세히 봤더니 B는 A의 다리를 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 자신도 급격한 통증을 느껴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내 왼팔을 A가 물고 있었다. A의 머리를 밀치듯 떼어내자 A는 에? 하면서 몽롱한 표정을 떠올리며 의식을 되찾았다. 마찬가지로 B도 자신의 입속의 피막과 자기 다리가 아픈 걸 깨달았는지 당황하면서 하고 정신이 나간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이 영문도 모를 상황에 놀랐는데 나중에 진정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자 셋이 모두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알았다. 세 명 다 우물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나서 온몸을 검은 얼굴에 삼켜졌다고 했고 지금 막 깨기 전까지 계속 고통을 참았다고 한다. 이 고통이 서로가 서로의 몸을 깨물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다. 다행히 물린 자국은 얕았는지 피부를 이가 조금 파고든 정도로 그렇게까지 피는 나지 않았다. 단지 너무나 섬뜩한 꿈이라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를 마쳤다. 다음날 아침 이슬이 반짝이는 맑은 경치 속에서 우리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너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계속되니 일찌감치 조사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선배에게 몸이 다들 안 좋아졌으니까 데리러 오라고 라인을 보낸 후 출렁다리까지 내려가려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을을 떠날 때 산신령에게 들키는 건 아닌가 경계심을 높였지만 그런 일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다. 마을 입구 부근에 놓인 7개의 지장보살들이 무심히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착각이 들어 우리는 도망치듯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다. 출렁다리에 도착하기 직전 선배에게서 진짜? 점심시간 좀 지나서 도착하니까 기다려. 라는 연락이 와서 일단 안심한 뒤 이걸로 오늘 중으로는 여기서 나갈 수 있겠다 싶어 들뜬 기분이 되었다. 다만 다리에 도착해 선배가 올 때까지 우리는 폐잔병처럼 지친 듯 주저앉아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해가 높아질 시간쯤 선배의 차가 자갈 위를 달리며 오고 있었다.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일어나 봉고차를 세운 선배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우와, 너희들 하룻밤새 너무 망가진 거 아니냐? 선배의 웃는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눈에 띄게 쓴웃음을 지었다. 얼마나 우리 표정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 시선을 받고 똑같이 쓴웃음을 지었다. 진짜 뭔 일이 있었던 게 맞지?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인식한 선배는 내가 보낸 조사보고서를 생각해냈는지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에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 선배는 눈을 반짝이며 진짜? 정말로? 라며 다그쳐왔다. 선배는 이러한 종류의 괴담을 엄청 좋아하는 듯 흥미진진한 표정을 짓는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우리 심정은 무시하고 좀 보고 싶으니까 안내 좀 해봐. 라며 다시 그 악몽의 마을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우리로선 구원의 손길임과 동시에 적이기도 했을지 모를 선배였다. A가 진짜 위험한 사람이 사니까 그만두는 게 나아요. B도 산신령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안내를 부탁한 주제에 우리보다 먼저 출렁다리를 건너려는 선배에게 A와 B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선배는 들뜬 모양으로 앞으로 나간다. 선배를 놔두고 차에서 기다릴까, 우리가 운전해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얄궂게도 우리 중에 면허증이 있는 놈은 없어 마지못해 선배와 동행하기로 한다. 이동 중 계속 선배를 설득해봤어도 역시나 선배를 막을 수는 없었고 우리는 마을 입구의 지장보살들과 세 번째로 다시 만나게 된다.
선배는 즉시 오, 뭔가 멋진데? 이 지정부살들? 하는 감상을 늘어놓으며 참배하듯 손을 모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합장한 적이 없던 게 생각이 나 선배를 흉내내 같이 손을 모았다. 그 뒤 산신령을 만나고 싶다고 간청하는 선배를 말리면서 우물이 있는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그곳의 유골을 본다면 선배도 이 마을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낄 거라 보고 우리는 오두막 입구에서 기다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선배를 바라보았다. 선배에게 안 됐지만 산신령에 비한다면 우물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선배는 우물 주위를 둘러본 뒤 돌뚜껑을 밀어 열려고 일단은 혼자 힘을 썼는데 그냥 봐도 바짝 마른 선배의 힘으로는 면밀히 움직이는 것도 한계여서 안을 들여다보려면 몇십 분은 걸릴 기세였다. 좀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고 넷이 한꺼번에 뚜껑을 밀었다. 동시에 안에 가득 차 있던 냄새가 올라와 으아! 하면서 각자가 땅에 무릎을 꿇고 웅크리는데 선배는 조금 의아해할 뿐 코를 막고 서 있을 뿐이었다. 몇 번을 맡아도 익숙치 않은지 그 사무치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오두막을 뛰쳐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반면 선배는 냄새에 힘들어하면서도 과감하게 우물 안을 펜라이트로 비춘다. 그러더니 그 뼈를 봤는지 오, 진짜 있잖아. 라고 태연히 소감을 밝힌다. 근데 이거 사슴이나 멧돼지 뼈잖아. 선배의 의견을 들은 우리는 뼈의 종류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구분짓는지 싶어서 우물로 다시 돌아간다. 우물 안에는 그야말로 수십 구의 뼈가 밀집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하나 감탄했다. 벌레. 선배는 우물 안에서 날아오른 파리와 날파리를 손으로 쫓는다. 그런 광경을 코웃음치고 보고 있는데 선배는 근데 뼈들이 너무 적지 않냐? 라는 기묘한 말을 내뱉는다. 뭐라고요? B가 무심코 다시 물어봤는데 역시나 우물 안에는 우리가 증언했던 것과 같은 대량의 뼈들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지독한 냄새를 참으며 우물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불리는 건 싫어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우물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나 그곳에는 선배가 말한 대로 비교적 새로운 동물의 뼈 몇 구가 우물바닥에 나뒹굴 뿐이었다. 그 뼈에는 부분적으로 살점이 붙어 있었고 벌레가 들끓고 있었지만 우리가 전날 봤을 대량의 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실에 셋 다 어리둥절했다. 내가 다 어디로 갔어? 우리는 분명히 우물 안에 버려졌던 대량의 유골들을 확인했을 터였다. 그런데도 지금 우물 안에는 몇 개의 동물의 뼈만이 있는 상황.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머릿속은 에? 하는 의문 부호만이 떠오를 뿐이었다. 선배가 야, 정신을 좀 차려.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선배는 동요를 감추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이상했는지 조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선배가 거짓말 치나라든가 갖고 노냐 같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유치한 농담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나름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단지 눈앞의 광경에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고 아무 말 못한 탓에 침묵 속에 벌레의 날개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읽었는지 선배는 그럼 그 산신령을 만나보러 가자. 라며 어깨를 두드린다. 솔직히 산신령은 만나고 싶지 않다. 지난밤 냄비오리부터 우리에게 이 우물 오두막을 알려주거나 했던 산신령의 목적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선배 말을 따라 산신령을 만날 결심을 굳힌 건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두막을 떠난 우리는 산신령이 기고하는
낡은 단측집 앞에 섰다. 구멍투성이의 닭장, 조잡한 널빤지로 보수된 외벽, 햇빛을 반사시키는 불투명 유리. 그런 폐가로 변해 풍화되어가는 현관을 두드리며 죄송합니다. 라며 산신령을 부른다. 그다지 만나고 싶진 않지만 우물의 뼈에 대해 아는 건 산신령 말고는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산신령의 반응은 없었다. 아직 자고 있는 걸까?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도 선배가 미닫이 문에 손을 갖다 대자 잘 열리지 않는 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흔들리면서 열렸다. 선배는 열려 있어. 라고 한다. 뭐 이 마을에는 산신령 말고는 없으니 문을 잠글 필요성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근처에서 묵고 있는데 조심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선배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들어가 볼까? 라고 말을 꺼낸다. 하지만 산신령의 집에 말도 않고 들어간다는 게 우린 꺼림칙했기 때문에 진짜 살해당한다고요. 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호기심에 사로잡힌 선배를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산신령과 선배를 둘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바닥을 삐걱거리며 복도를 들어간 선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전날 산신령이 안내한 거실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사람 하나가 이불을 덮은 듯한 침낭을 발견하고 우린 겁을 집어먹었다. 그 침낭 안에는 분명 산신령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눈치채고 갑작스레 일어나 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걸 생각하고 자세를 취하는 나. 그 옆에서 선배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몰래 걸어가 침낭으로 향한다. 그 모습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는 우리였는데 선배는 침낭의 윗부분, 산신령의 머리 부분일 위치에 천을 잡고 다른 손으로 카운트다운 하듯 손을 올린다. 세운 손가락은 3개. 그걸 하나씩 접어가더니 단숨에 침낭을 젖힌다. 역시 선배는 간이 부었구나 생각하며 선배가 젖힌 천이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점차 침낭의 내용물이 드러난다. 그러나 다음에 들려온 것은 선배의 비명이었다. 마치 바퀴벌레가 나왔을 때처럼 선배는 비명을 지르면서 몇 번을 펄쩍펄쩍 뛰어오르다가 우리 곁으로 달려왔다. 그 순간 선배 너머의 침낭을 봤더니 그곳에는 지저분하긴 하지만 사람의 형상의 백골이 누워 있었다. 다만 선배와는 다르게 우리 셋은 비명을 지른다기보다도 의문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만 보았다. 전날 이곳을 방문했을 때 침낭은 없었을 터. 이것은 산신령의 소행이라는 의문이 솟구쳐 올랐지만 정작 산신령은 어디로 갔는가 싶어 집안을 돌아본다. 선배의 비명을 듣고 모습을 나타낼 텐데도 결국 산신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침낭에 누워있는 뼈를 살펴보던 선배가 진짜로 놀랐네. 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옆에서 B가 산신령 없잖아. 라며 다른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A가 그만 둬. 찾으면 진짜 당할지도 몰라. 하며 B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우선은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졸랐지만 선배는 좀만 기다려봐. 라고 말하면서 침낭의 천을 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천을 벗겨냈다. 뼈 전체를 확인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동에 의해 백골의 온몸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 백골 사체의 오른쪽 무릎 아래가 의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반사적으로 A와 B를 불러
산신령의 신체 특징에 대해 다시 셋의 기억을 합쳐본다. 흰색과 검은색 털이 섞인 턱수염에 풍채 좋았던 아저씨. 그리고 왠지 한쪽 다리를 계속 질질 끌던 게 기억난다. 한쪽 다리는 분명 그 백골과 같은 오른다리였다. 그리고 대강 봤을 때도 그 백골의 길이는 산신령과 비슷한 키였다.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다. 단지 우리 등줄기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도 못했던 오한이 오더니 급격히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전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던 산신령은 정말 사람이었을까? 어째서 산신령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가진 백골이 산신령이 기거하고 있는 거실에 눕혀져 있는 건가? 이 백골이 산신령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만약 백골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산신령은 이런 곳에다가 뼈를 방치하고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백골을 보고 있자니 금방이라도 산신령이 야, 하고 말을 시키면서 올 것만 같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선배가 나갈까? 라고 하는 바람에 서둘러 나오게 된다. 산신령의 거주지를 나와 마을 중앙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갑자기 B가 산신령이 준 냄비 뒷곁에다 버렸잖아. 그걸 확인해 볼까? 라고 말문을 열어 전날 밤 묵었던 폐가 뒤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거 풀숲에는 흙을 팠던 흔적이 햇빛에 비쳐 금방 알 수 있었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근처 헛간에서 걸려있던 녹슨 삽을 손에 들고 땅을 다시 파헤쳐 봤는데 땅을 아무리 파도 고기 조각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B가 욕을 하며 필사적으로 파헤쳐도 가끔가다 돌멩이가 나올 뿐 나와 B가 맛보았던 짜디짠 고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우린 뭘 먹었단 말인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급격히 구역질이 올라온 나와 B는 풀숲에 주저앉아 바닥에 헛구역질을 한다. 그러나 위액밖에는 나오질 않았다. 그러다 B는 깜짝 놀란 듯 왼팔을 치켜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아무리 봐도 B의 손목에는 손자국 같은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 탓인지 B는 왜? 언제 없어진 거야? 하며 미친 듯 자기의 팔을 핥히고 있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아예 없던 것처럼 사라지고 있다. 이 사실에 나와 A와 B는 영혼이 빠져나간 형상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선배는 일단 백골을 그대로 놔두고 산을 내려가자마자 근처 파출소에 알리자는 방침을 세웠다. 그건 지극히 평범한 제안이었지만 우린 뭘 말할 기력도 없이 그저 입을 다물고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 가까운 파출소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상주하던 순경 하나를 데리고 다시 그 폐촌으로 향하게 된다. 네 번째로 지장보살들 앞을 통과해 백골이 있는 집으로 들어서자 순경은 아, 이거 참 죽은 지 엄청 됐네? 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이 마을은 아주 오래전 마지막으로 살던 사람이 나간 이후 계속해서 방치되어 온 것 같았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타살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침낭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아 폐촌에 들어가 멋대로 살던 노숙자가 아사하거나 병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시하지 않는다면 상세한 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 후 한 사람씩 조사를 받게 되어서 그때는 놀랐겠어요? 라는 얘기만 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안심되었다. 그러나 산신령이니 우물뼈가 사라졌다느니 우리가 전날 겪었던 것을 말할까 꽤 망설였는데 괜히 의심만 받을 것 같아 그냥 놔두기로 했다. 그건 A도 B도 같아서 어차피 잠자코 있어도 감식반이 조사해보면 최근까지 사람이 생활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몇 주 후 그 백골과 사건성의 유무에 대해 보고 겸해서 다시 한번 경찰에 불려가게 됐는데, 그때 침낭에 있던 백골은 죽은 지 5년 이상은 지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우리는 고등학생 아니면 중3 정도라서 본건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비로소 진심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마음으로는 조금이지만 의심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당황했지만 아무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긴장이 풀리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산신령과 백골의 관련성을 수수께끼로 남겨두게 되어 나는 골머리가 아팠다. 순경의 말로는 그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숙식에 사용했던 집 말고는 생활감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견해였다. 하지만 그것은 산신령이 살았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말과 똑같이 들렸다. 그렇다면 그 산신령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단 말인가? 우물에 버려졌던 뼈들도 역시 선배의 견해대로 사슴이나 멧돼지 혹은 너구리 것이었다고 해도 부패하는 살점이 달라붙어 있던 점은 조금 이상한 듯. 이건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누군가가 왔었다고 볼 수밖에는. 말꼬리를 흐리며 말했다. 부패한 상태로 봐선 우리가 거기 도착하기 며칠에서 수십일 전의 일이겠지만, 경찰에서 우리가 마을을 방문한 일정을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오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노숙자나 우리 같은 무리가 그곳에서 동물을 사냥해서 해체했을지도 모른다며, 일단 수렵 같은 게 금지된 지역인데. 라며 머리를 극적인다. 그러더니, 그리고 너희도 그런 주거 침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라며 엄중 경고를 내렸으므로 위축이 되어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했지만 설교는 몇 분간 계속됐다. 며칠 후 그 지역 신문 한 켠에 인골 발견 기사가 실렸는데, 여전히 산신령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왜 우물을 알려줬는지, 어째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잔뜩 있던 뼈들은 사라지고 말았는지, 산신령이 건네줬던 냄비의 고기는 무슨 고기였는지, 어째서 땅에 묻었던 재료들이 사라졌는지, 그날 밤 우리 셋이 같은 꿈을 꾸고 서로의 몸을 물고 있었던 건 뭐였는지, 그리고 산신령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립된 집성촌의 풍습이나 문화를 조사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나고 말았지만, 폐촌에서 인고를 발견하게 된 희귀한 체험을 한 것으로 선배는 우리에게 웃돈을 얹어주었다. 좋은 반면 복잡한 심정이었는데 우리는 고맙게 받아두기로 했다. 다만 우리는 선배의 아르바이트를 다시는 받을 생각은 없다. 적어도 폐촌으로 향하는 것 같은 일은 이후로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다가 또 산신령 같은 놈을 만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위험한 일을 당하리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